예상하지 않은 고리에서 뭔가 뉴스가 나오면요 매우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이미 안정적으로 보였잖아요. 네. 이게 확인돼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한 5% 10%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가장 약한 거 기대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의 시그널이 바뀌는 게 나오면 IT 특히 반도체는 이틀을 고민하실 필요 없다.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단을 버티고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면 뭘 사냐?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죠. 반도체 얘기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심상치 않아요. 그죠? 주식 사는 그렇죠. 게 뭐 삼성전자 사는 거는 뭐 한국을 산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뭐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에 반도체 바닥이 이제 돌아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번에 감산하고 진짜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확인의 바닥,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예전에 이미 왔었고 이익의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1분기 때 하이닉스가 4조 넘을 거라고 했다가 3조 한 6천 정도인가요? 이렇게 적자 났잖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2분기가 중간쯤 되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빠지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은. 근데 수량이 엄청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에는 가격도 빠지고 수량도 빠지고 그 재고가 이렇게 쌓였는데 2분기는 가격이 빠지는데 물량이 예를 들어서 30% 20% 전분기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자가 줄어들겠죠. 이익이 좀 그 감소 그렇죠. 적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바닥은 쳤느냐 보면은 이익 바닥은 하이닉스는 쳤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죠. 반도체가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가격을 낮췄는데 물량이 20-30% 증가했을까? 지금까지 듣기로는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비슷비슷할 것 같고 지난번에 1분기에 좋았던 게 S23였는데 휴대폰이 2분기는 좀 슬로우한가요? 그래서 1분기 때가 뭐 4천억 원 얼마 흑자였는데 2분기는 흑자가 또 줄거나 BEP에서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믹스돼 있죠.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로 본다면 반도체는 이게 그 우려의 정점은 바닥은 쳤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최근 한 3주 사이에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의 뷰가 리포트로 나오는 이 시점에 또 외국계에서도 마이크론 주식을 보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C를 중심으로 바닥이 쳤다. 이런 콜을 하는 바람에 그 PC가 바닥을 쳤다는 그 콜이 하이닉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낮췄는데 물량이 늘어났더라. 이 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일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일주일 전부터 하이닉스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분야별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재고 줄이면서 돌아서줘야 될 게 휴대폰 쪽에서 업체들이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지 PC는 바닥을 돌아서는 건 좋은데 PC가 미치는 영향력이 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잘 시작하셨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그 시청자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DRAM의 경우에 그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40% 가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중을 따졌을 때는 스마트폰, 휴대폰이거든요. 그게 한때 38% 갔는데 요즘은 워낙 줄어서 30%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40% 가까이 30, 70%.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픽 메모리, 우리 GDDR4 이런 거. 그게 한 10%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나왔죠? 10%가 안 되죠. 10%가 채 안 되는 것이 PC가 저 끝에 가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애널리스트 할 때 20년 전에는 PC가 제일 컸겠지. PC가 50%. 데이터 센터는 거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휴대폰 좀 있고. 완전히 이상해져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죠. 앞으로는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칩이나 이런 게 그죠. 더 늘어날 수 그죠. 비중이 그죠. 더 늘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AI용 서버 다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이런 쪽이 더 늘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그 콜이 나온 게 한번 보시면은 5월 16일자 딱 일주일 됐네요.
번스타인이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면서 이 작지만은 그리고 기대를 안 했지만은 그리고 가장 먼저 약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PC 분야부터 최악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가 좀 들여볼게요. 예. 우리가 20년, 21년 초반까지 팬데믹 때문에 노트북을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구매로 인한 여파가 22년 작년부터 지금 2년째 PC에 몰락을 가져온 거거든요. 작년에 PC가 뭐 10몇 15%가 20%가 빠졌고 올해 1, 4분기에는 거의 20몇 % 빠졌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서 재고가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아직은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 친구분이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는 하반기에는 완전히 재고의 오바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 이전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 5월 16일 날 CPU 업체인 그 AMD가 네. 4% 정도 올랐는데 그날 아마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PC가 좀 이렇다는데 AMD가 반응을 이렇게 세게 했어? 그리고 이게 우리 우리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도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실 게 예상하지 않은 고리에서 뭔가 뉴스가 나오면요 매우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이미 안정적으로 보였잖아요. 네. 이게 확인돼서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한 5% 10%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약한 거 기대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의 시그널이 바뀌는 게 나오면 IT 특히 반도체는 이틀을 고민하실 필요 없다.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치군요, 그게. 네, 경험치죠. 예. 모든 섹터가 사실은 성숙화되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거나 그렇게 보이는 일부 굉장히 고성적이라는 주식은 이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IT 반도체는 성숙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렇게 약한 고리가 풀리면은 그거는 좋은 거죠. 거꾸로 그렇게 믿었던 곳이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조금 보이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버려야 돼요. 네. 언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턴이니까 지금 2023년 5월 중순에 약한 고리 10%로 안 되는 곳이 턴한다고 해서 반응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적자 되는데 작년도 3, 4월 달 5월 달 정도 3, 4월 달 보세요. 미국이 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5월 6월인데 그 전에 3, 4월 달에 보시면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아직 안 빠질 때입니다. 많이 의미 있게 안 빠질 텐데 왜?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설사 휴대폰이 어쩌고저쩌고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PC는 좀 과매수한 것이 풀려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2022년도 3, 4월 달이었고 그런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주문을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라는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물쭈물했죠.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그것도 경기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역시 그전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퍼체싱을 늦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개월 차이로 3, 4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지 6월, 7월 달에 바닥일 때 다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적은 2분기에 줄어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조 6천억짜리가 뭐 2조 2천억 이렇게 안 줄 거예요. 글쎄요. 잘하면 한 2조 8천 될까? 하여튼 3조 간당간당하게 줄 것 같거든요. 뭐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다른 시그널이 나오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게 이번에 PC 최악은 끝났다는 그 콜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던 게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의 합병 논의를 다시 빠르게 한다는 게 그죠? 그게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또 PF에 그죠?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하이닉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나쁘지 않은 뉴스거든요. 뉴스죠. 네. 삼성전자한테도 나쁘지 않고 네. 하이닉스 나쁘지 않은 뉴스예요. 네. 이게 웨스턴 디지털이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회사인데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까지도 키옥시아라는 회사 예전에 도시바죠. 네. 그 낸드 플래시를 물량을 받아서 썼었거든요. 근데 아예 낸드 비즈니스 웨스턴 디지털에 있는 거와 키옥시아를 합병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각자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캐시가 빠져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치면 개별적으로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합했을 때 마켓쇼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30, 한 5% 정도 돼서 네. 이론적으로 합쳐서 마켓쇼는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합병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협적인 나쁜 뉴스가 결코 아닌 거죠. 왜? 1+1이 2가 아니고 1+1이 1.8 어떨 때는 1.4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제품을 새롭게 하려면 공장도 가동하고 개발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통상 그것이 한 2, 3년 길게는 3년 적게도 한 1, 2년 정도는 갇히기 때문에 공급 시장 낸드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완화되는 즉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보죠? 그 옆에 있는 경쟁사가 이득을 보는 거죠. 삼성도 하이닉스도. 근데 하이닉스는 여기 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거 한다는데 어쨌든 좋은 뉴스인데 이게 아직 뭐 여러 나라의 뭐 승인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게 왜 나왔을까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보신다면은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KB증권에서는 분명히 좋은 거라는데 영어로 sure good news가 맞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마켓 시장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그 예측인데 삼성전자의 마켓 시장은 34%, 키옥시아 웨스턴지는 합하면 오히려 삼성보다 많은 것처럼 나왔네. 하이닉스가 17%, 마이크론이 11%니까 예. 그리고 낸드가 작은 마켓이 아니에요. 원래는 D램이 낸드보다 한 1.5배 정도 크거든요. 근데 D램이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낸드하고 D램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켓 사이즈 규모가. 그러니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D램 시장에서 PC가 턴어라운드 됐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낸드가 D램만큼 커진 게 아니고 낸드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거죠. 네, 네. 스마트폰 SSD. 네네. 예. 이거는 D램보다 더 안 좋죠 시황이. 예.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합병을 이루어진다 한다니까 마치 D램 시장에서 PC에 턴어라운드 된다는 그 소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뉴스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한 말이죠. D램하고 낸드 시장이 지금 여전히 가격이 분기별로 한 10% 20%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되면 반도체 가격이 10% 올라요? 그런 방정식은 아니고요. 가격이 이제 어느 순간에 하반기에 멈추고 아마도 수급에 따라서는 연말 이전에 가격이 약간 스팟에서 오르거나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내년을 바라볼 때 예측에 대한 근거가 바뀌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를 미리 좀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PC는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역사를 잠깐 볼 필요 있어요. 다음에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합병을 하면은 이거는 보통 파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산한 것보다는 임팩트가 크진 않아요. 예전에 이 키몬다라고 해서 D램 업체가 파산했을 때 그랬을 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더블 올랐다. 그다음에 엘피다라는 일본 업체가 또 파산해가지고 마이크론 인수될 때도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죠. 파산한 거 아니고 업체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네네. 근데 아마 웬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젊었을 때인데 현대전자가 있었죠. 그렇죠. LG 반도체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LG도 강제 합병당했잖아요. 강제 합병 나왔죠. 마치 기아가 현대자동차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도체가 합병됐었는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어떤 임팩트가 있었느냐.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통합하는 과정에 수율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1+1이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1.78 그때 애널리스트도 많이 그런 포캐스트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들어오지 않았고 애널리스트.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근데 지금도 어디죠? 낸드에서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하고 합병은 파산 효과는 아니니까 반도체 가격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50%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수년간 요즘에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도 최소한 올해 내년도 이 과정 속에서 낸드에서는 이런 뉴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 인해서 20-30%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해서 제가 제목을 far better than nothing 이런 일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업계 반도체 업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병이 뭐 사실은 또 성사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좀 변수가 있죠. 네. 그것도 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도 또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요국들에게 주요 합병 승인을 받도록 해놓으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조선회사도 그렇고 화면 그런 거 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 마켓쇼가 이론적으로 아까 35%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까리까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켜봐야 만약에 되는데. 한국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여파가 있고 어쨌든 시장에 뭐 대도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다, 그죠? 네네. 좋은 그렇습니다. 얘기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오늘 그 나온 얘기 저거 하나만 여쭤보고 이야기도 들을게요. 지금 이제 G7이 끝나는데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제로 제재하겠다고 오늘 얘기 내었잖아요. 몇 개월 전에는 이제 무슨 뭐 조사 명록에 넣겠다 그러는데 G7에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마이크론 뭐 제재할 거야, 그죠?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국내 업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좋은 얘기인가? 혹은 뭐 불안한 요인인가? 좀 설왕설래하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 마이크론이 미국에 파는 거를 중국에서 여한 이유로 뭐 사이버 시큐리티가 됐든 뭐 이렇게 한 게 지정학적인 반발로 인한 어떻든 간에 해서 실제 그거를 권고하는 게 아니고 기사는 본 건지 아니면 강제로 못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못하게 한다 가정하자고요. 마이크론이 한 11%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분량이. 그 정도 중국계 예전보다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11%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으면은 그러면 삼성 중국은 그 필요한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그럼 마이크론이 아닌 데서 충당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론 아닌 건 한국에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되기죠. 이슈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야 우리 그쪽에는 못 파는 거 니네 팔지 마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난리가 나는 거고 못 만드니까. 근데 못 만드는 난리가 나는데 당장은 재고가 있으면은 당장에 난리가 안 나는데 현물 시장에서 이미 난리가 날 거겠죠. 난리가 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론은 그 못 판 거 물량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감사를 하든지 다른 지역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팔고 있어. 그럼 가격이 더 내려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한국의 업체가 그 중국을 나가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물량이 원래 있는데 마이크론이 비는 효과 때문에 10이 부족한데 우리가 10을 갖고 있는데 이 10을 부족한 걸 우리가 메워서 20T가 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20T가 안 될 수도 있죠. 방정식이 복잡하네, 그죠? 기본적으로 미국에 강제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강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미국 그러면 야 우리가 원래 팔고 있는 거 이만큼 있어. 100이 있어. 마이크론이 빠졌네. 20이 생겼네. 우리가 안 할게. 라고 얘기하고 실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우리 100은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싱가포르이고 나는 우회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해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스머글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머글링은 아니죠. 무슨 마약 밀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100을 팔고 있는데 여기 더 생겼는데 안 해. 그리고 뒤로 가서 보니까 다른 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피셜리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시장의 플레이들은 영특하기 때문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수단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고 그럴까? 의문이 든다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한테 나쁜 효과는 아닐 거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밀당을 잘하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죠. 소위 이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결국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요인은 어찌 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죠?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 사실 반도체 업황이나 산업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시그널을 보면 좋고요. 자, 그럼 반도체 업황을 좀 더 얘기하면요. 증권사에서 반도체 주목해야 된다는 기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좀 가져오셨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타인에서 PC 파트마웃, 낸드 그 합병론이 그런 게 나오는 시점에서 애널리스트 한마디 해죠. 미래에셋증권에서 한 얘기가 지금 주목하라. 하이닉스 얘기한 건데 메모리 수급에 생각보다 연말쯤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기 빨리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특히 그래픽 디램 이런 쪽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을경에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많은 것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픽 디램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GPU 거기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얘기를 했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정리를 잘했어요. 그 나왔네. 디램이 적자가 좀 준다. 뭐 이런 얘기고 출하량이 보세요.
가격이 맞이는데 35%나 전분기보다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있고 모두 있다 보니 리포트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한 3군데가 나왔어요. 심플하니까 심플하게. 보기가,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이 적자가 줄어드는 거 맞고 이제 아까 지금 중국의 그런 이슈가 특별히 돌발 상태로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이거 흐름은 바닥을 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주식이 잘 가는 게 빅테크다 보니까 빅테크하고 반도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은 어쨌든 그러니까 2분기에 뭐 흑자 나기는 어렵죠 구조가 그죠? 네, 아마 어려운데. 흑자는요. 반도체 가격이 2분기 빠졌고 3분기에 덜 빠지거나 많이 줄이고 하면은 4분기에 뭐 한 자릿수 흑자, 한 자릿수 그 뭐죠 가격 상승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삼성도 다른 게 있어요. 하이닉스 경우에 잘하면 흑자 전환할 수도 있어요. 연내 4분기에. 4분기에. 네.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은 뭐 지금 3조 이렇게 적자니까 아마 4분기에도 한 1, 2조 적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종을 당분간 이루겠습니다만 스팟 가격에 따라서는 흑자 가능성을 열어놓는 식으로 네.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적자가 줄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한번 좀 올랐다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네, 그죠? 올랐다가 그래도 확인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서 또 한번 좀 밀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있겠네요. 뭐 그죠? 됐고 뱉고 왔다 백앤포스가 예. 네, 그 맞습니다. 그게 예. 뭐 6월 한 중순 6월 중순이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할 시기입니다.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있죠. 그때까지는 약간의 의심도 갖고 하지만은 조금 우상향으로 천천히 기어오르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에 관한 얘기했고요. AI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건 뭐 반도체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지금 돼 그럼요. 있습니다. 그죠? 네. AI가 주도하는 시장에 나타날 변화들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네. 시장에서는 뭐 미국의 그 뭐 헤지펀드나 큰 손들은 다 AI 이게 뭐 세상을 바꾼다. 그죠? 네네. 예, 이 소위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국내 투자자들은 우리 많이 속았거든.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메타버스, 네. NFT 세상을 뭐 P2E 세상을 바꾼다 그러더니만 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주가 다 빠지더라. 이런 좀 생각에 여러 시니컬한 것도 있는 여러 거죠.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컬한 그 투자자들이 있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 네.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변동성이 혁신 변혁은 중간에 그 엄청난 변동성을 그렇죠. 야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자기의 그 주관이나 아니면 그 논리가 뚜렷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늦으면은 또 꼭지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큰 메가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기승전결해서 오늘 리포트 보내 나온 것 같은데 산업이 변화될 때 한 10년, 15년을 두고 기승전결로 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보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전지를 디파인하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 사람들이 2010년, 10년 전, 2010년 초반 그러다가 2015년, 16년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 전 정도 가는데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주가를 샀으면은 뭐 최근에 뭐 주가가 막 오바되느냐 이런 얘기 할 신경 쓸 것도 일도 없거든요. 없지. 그때 막 그 예. LG엔솔이 공급한 그 차량에서 불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봤습니까, 그걸? 야 이거 뭐 굉장히 위협스럽게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다 그러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뭐 LG 화학이든 에코프로든 샀으면 지금 뭐 올랐다 떨어지는 거 유도 아니에요. 그죠? 유도 아니죠. 딱 그냥 버티고 네.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AI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제 외국계부터 나오는 얘기죠. 산업의 태동기다. 그렇죠. 네. 기승전결해서 이거는 이제 네. 막 진입했다. 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늘 내일 공부 못하고 오늘 내일 못 샀다 그래서 안절부절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장이 2,400, 500에서 500 정도 애매하게 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앞서다 보면은 눈을 가릴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AI가 주도하고 있고 AI를 주도하는 게 빅텍이고 이 시장에 대해서 한 세 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한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제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역시 지난주 5월 19일자 나온 건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AI 기술 자체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있었죠. 알파고도 있었고 그 전부터 그렇죠. 그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말이죠. 알파고도 그렇고 어느 특정 분야 단순한 거, 특정 서비스 분야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스페셜 퍼포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용도로 AI가 나왔어요. 초창기니까. 예. 네, 그렇죠. 그게 그렇게 구현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거를 하려면 AI가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그 반도체 역량이 다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네. 2018년부터 17년부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부터 본격화되고 작년에 완전히 이제 움트는데 재빠른 사람 눈치챘고 네. 주식시장에서는 챗GPT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나온 AI 기술이 아주 특별한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 특정 서비스가 아니고 제너럴 퍼포스로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제너럴 퍼포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특정 분야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디파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돈을 투자하고 전기를 들이고 시간을 1년 트레이닝 시키고 해서 나온 모델이 챗GPT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응용될 수 있죠. 갖다가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예. 뭐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하는 데서건 네. 아니면 그렇게 방대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제너러티브 생성 모델을 해가지고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필요한 그 용도별로 디파인을 자기네가 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개봉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텐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당연히 그렇게 파운데이션 모델 나와서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봤을 때 그다음에 경영사들이 봤을 때 지금의 2022년 23년이 무슨 색이냐 경제가 이제 성장성에서 효율성에서 그 효능성에서 생산성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이쪽 산업 그러니까 카페테리아 산업 그다음에 뭐 그 교육 산업 그렇죠? 그다음에 패션 산업 그다음에 공장의 물류 산업 모든 분야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그 어떤 그런 시기하고 마주쳐가지고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라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될 어떤 그 용처가 많이 생긴 거죠. 따라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발전이 빨리 된다. 빨리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는 업계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주식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연어가 아주 발달해 가지고 이 언어가 우리가 아주 쉽게 챗GPT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자연어를 통해서 대중의 접근이 아주 쉬워졌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비록 이것이 만개되는 데는 2년 5년 걸릴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앞당겨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고 그리고 세대의 요구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맞아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대중이 관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쉽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AI가 주도하는 주식시장으로 이끈 배경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셨다. 그게 이제 소위 사람들이 기다리는 혁신이죠, 혁신. 그죠? 맞습니다. 그게 혁신이죠. 예. 그래서 뭔가 한 파트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전체 산업 분야에 마치 뭐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전기가 나오고 네네. 혹은 뭐 인터넷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죠?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AI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플랫폼과 그 기본이 될 수 있다. 네, 그걸 주시해서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건 뭐 인정을 일정 부분 합니다.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네네네. 모르겠지만 예. 항상 세상은 그런 혁신을 원한다, 그죠? 네네. 혁신이 있을 때 효율성도 올라가고 부자도 생기고 소위 이제 10배짜리 기업도 나오는 건데 네네. 좋다. 근데 그러면 AI 성장 뭘 사야지? 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국내 투자자들 그죠? 그러게요. 네, 미국 가야 되나? 예. 네. 이게 이슈는 결론은 엔비디아예요. 예. 엔비디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과거 평균보다는 분명히 높은 밸류를 받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고 높은 밸류를 받는 게 맞다. 이전보다 그건 공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높이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기준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네. 미국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은 거죠. 구글은 그렇죠. 그렇고 뭐 다른 많은 업체 메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 이제 그렇죠 많이 있는데 이 빅테크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서너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모두 갖고 있다. 이게 미국의 투자가 헤지펀드들이 동의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죠? 뭘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엄청 방대해야 돼요. 그럼 미리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이 이전부터 해오니까 데이터가 돼 있고 빅데이터가 있다. 그렇죠. 데이터. 두 번째 그거를 이렇게 그 레시피를 짤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이 확실한 거죠. 딥러닝으로 기본이 돼 있고 맨 마지막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나 AMD, 뭐 퀄컴도 사실 필요하고 뭐 고성능 저전력. 하여튼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돌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니 그렇죠? 그러면 AI가 얹어질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 갖춰진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는 왜 독점이니까 얘네들이 과거에도 한 PER이 한 40배 정도 거래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높게 거래되겠죠. 네. 뭐 50배, 60배 하던 어느 순간에 지금 거의 70배에 가깝답니다. 와, PER 70배. 이게 한 2,700억 불 정도 매치하더라고 올해. 2,700억 불. 그렇죠. 70배 성장. 올해 내년에 뭐 30%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성장. 예, 큰 세상 10년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떠냐. 고점이냐 이게 뭐 버블이냐. 오케이. 버블을 봅시다.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있죠. 예. 시스코가 이제는 네트워킹 장비 그 하는 회사인데 시스코가 닷컴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네. 닷컴 버블이 났을 때가 2000년인가 2001년 이렇게 될 때인데 터지기 전에 고점이 PER이 무려 150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도 지금 엔비디아처럼 이 고점으로 향하기 전에 평균 값은 한 46배였어요. PER 46배. 네. 근데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순간적으로 있겠죠. 올라갔죠.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죠. 좌측에 있는 게 시스코의 그 약간 이게 오렌지색이 네. 주가고요. PER 같이 가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PER이 우측 보면 얼마예요? 160, 150 이렇게 갔잖아요. 불과 1년 반 사이에 40에서 이렇게 3배가 는 거거든요. 지금 봅시다. 엔비디아는 21년에서 22년에서 23년 간 건데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30배 정도에서 7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평균으로 40 몇 배고 주가로 따지면 뭐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아직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보통 그런 그 네. 소위 혁신이 있는 성장주들은 뭐 사실은 지나고 보면 무리하지만 한 100배쯤은 그죠? 네. 100배쯤. 아니 그리고 기간도 주가도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예. 2배 올라서 PER 70배면은 뭐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엔비디아만 너네만 AI냐 예. 다른 업체들이 도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작품이 나면은 또 이익 실현이고 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글쎄요 시스코에서 보면은 시스코가 중간쯤 왔을 때 한번 약간 주춤했는데 네. 그런 거 중간도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네. 지금 뭐 네. 마무리하기 전에 반도체 얘기하고 AI 얘기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는 뭐 그런 성장이나 할 만한 빅사이클에 올라탈 만한 기업은 네.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AI용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칩, 네. GPU나 AI 칩은 대부분이 비상장에 있습니다. 예. 뭐 몇 가지 있는데 네, 네. 비상장 회사가 좀 있고 그 비상장 회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는 KT나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업체들 협력해서 칩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기술 평가를 받아서 수천억 대의 이미 비상장 회사로서의 가치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 정도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AI 칩 하면 나오는 거고요. 네. 국내 지금 상장된 회사에서는 비스무리한 건 있습니다. 뭐 회사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는 사실상 AI용은 맞는데 당장에는 이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쪽의 칩이거든요. 그것도 AI용이 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하지만 포텐셜이 있는 회사고요. 나머지 AI를 활용하는 측면, 우리가 AI 칩이나 이런 거 말고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AI는 어떻게 하죠? 뭐 그렇죠.
뭐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바이오에서. 바이오. 예.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뭐 대표적인 게 루닉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예. 네, 네. 그런 효과를 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용 칩은 엔비디아 같은 건 없어. 네, 네. 근데 후보는 스타트업이 있지만 비상장이 많아. 음. 한국 상장되어 있는 거는 그 요인이 있거나 그걸 활용하는 거 있는데 아직은 좀 검증이 덜 돼서 네.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다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에서 AI의 포텐셜이 얼마인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계산하는 걸로 한번 마무리할까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숫자가 많죠. 좀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네. 우리가 서버 하는 음. 시장이 있는데 서버 한 대가 보통 이게 어디 그 자료를 가져오는데 네. 여기 사이트에 가면 아마 이분들이 공짜로 블로그에 올린 거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음.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반 서버가 7,500불. 하나 구성하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CPU도 있고 DRAM도 있고 랜드도 있죠. 네. 대충 이분이 한 거는 2,000번. 뭐 골고루 들어 있네요. 네. 골고루가 무슨 얘기냐? 일반 서버에서는 그 프로세싱 처리하는 CPU하고 기억을 하는 메모리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AI 칩 대표적인 게 가장 어드밴스드한 게 엔비디아의 뭐 A백, H백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네. 가장 어드밴스드한 게 엔비디아의 H백이라는 뭐 이른바 호퍼라는데 H백이라는 그 GPU 칩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든 서버가 있어요. 8개를 쓴다는데 AI 그 H백 8개를 쓰면은 그 서버는 무려 24만 불이 됩니다. 와, 7,500불이었는데 일반 서버는. 네. 이게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네. AI요. 네. 우리 지금 챗GPT 하기 위해서는 H백이라는 그 엔비디아 만든 8개 사용 서버가 24만 불이 되는 거예요. 야, 몇 배야? 30배야? 야, 그러네요. 천원이라도 24배가 3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그럼 무슨 용도로 하셨을까? 딱 봐도 뭐죠? 성능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기 주도 학습. 못 알아들어? 다시 피드백 줘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습을 엄청나게 피드백 주고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맨 처음에 중요해요. 처음에 트레이닝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키는 데서는 프로세싱이 더 중요하거든요. 메모리 용량보다는 프로세싱이 중요해서 엔비디아 주도로 GPU하고 GPU죠. 20만 불, 2만 불. GPU가 다 차지하는 거죠. 거의 다 차지하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야 네. 그 저기 이 8개다 8개 나누면 얼마야? 하나는 38에 24 한 3만 불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돈 버는 구조가 네, 나오네. 그런 거죠. 예. 이걸 10,000개 오더를 받았다, 20,000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D램이나 낸드에 할당된 거는 액에 11,000불밖에 없어. 24만 불짜리인데 11,000불도 어딥니까? 여기 D램 여기서 할 때는 3,000불밖에 안 되는데 여기 D램하고 낸드하고 합해갖고 3,000불이잖아요. 2,800불. 네. 근데 요거는 지금 H백에 들어가면서 D램하고 낸드하고 합해서 얼마나? 11,300불. 11,000불. 네, 11,000. 그것도 늘어났죠. 2,800불에서.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죠? 낸드만큼 아이고 저기 엔비디아만큼 소위 그런 그 우리가 효과를 받는 건 아니지 아직.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클래스가 다르죠. 네. 20몇만 불하고 그러니까. 11,000불하고 똑같습니까? 네. 여보세요. GPU는 20만 불, 낸드는 D램하고 낸드를 합해서 11,000불. 그렇죠. 이 11,000불 구성하는 게 2TB 뭐 여기 GDDR4 우리 말하는 하이 밴드위드스 여기 있네. 120GB 이런 것들이 있고 낸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잠깐 여기 잘 보세요. 아까 H백이라는 게 이게 얼마짜리죠? 이게 24만 불. 24만 불인데 네. 8개니까 하나에 한 3만 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대충. 10개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최근 뉴스가 공식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입니다. H백 그 GPU 서버 만드는 거 최소한 1만 개 이상을 누구한테 만들어라고 TSMC한테 주문을 줬다는 뉴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예요. 최소한이죠. 3개월 전이죠. 실제 지금 수요가 얼마일까 모르죠. 3만 개 정도는 그냥 겐또를 하는 겁니다. 3만 불에 아까 메모리 그거 그대로 뭐 크게 바뀌지 않겠죠. 이런 구성으로 가격은 좀 바뀔 수 있는데 가격이 뭐 크게 안 바뀌면 11,000불 그냥 씁시다. 3만 개에 11,000불 하면은 3억 4천만 달러가 메모리용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얼마 클 것이냐. 지금 초창기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요거 하고 말겠어요? 내년 돼.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사가 늘어나겠죠. 그 메모리가 요 메모리가 여기 24만 불에서 요 정도 차지하는데 11,000불로서 뭐 2테라바이트, 디램은 2.6테라바이트, 낸드는 20테라바이트 이렇게 되는데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요 메모리가 얼마나 더 늘까? 메모리가 역할을 좀 적게 한다고 느낌 안 드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서버에서는 요 그 프로세싱하고 그렇죠. 메모리가 비슷했는데 이제 가격으로 따졌을 때 잘 모르지만 비전문가도 HPX 됐을 때 GPU가 엄청나게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 거 필요한데 어느 순간 가면 메모리가 필요하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메모리가 억제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모리가 11,000불짜리 메모리가 그렇죠?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플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메모리가 5배, 10배 늘어나는 건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메모리가 5배, 10배 늘어나고 경쟁사 또는 얘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콤비네이션 하면은 10배, 30배까지 늘어나는 거는 가시성이 있다라고 제가 추론해 드리는 겁니다. 메모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5배, 10배 늘고 경쟁사, 엔비디아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 비슷한 업체들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게 2배, 3배 늘고 5배, 10배 늘면 컴비네이션 해보세요. 지금보다 10배, 30배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심플하게 34억 불, 또 그 이상으로 되는 거죠. 34억 불이 여기 10배니까 100억 불이 되는 거죠. 34억 불, 100억 불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34억 불, 100억 불이면은 지금 메모리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7%로 올라파지는 거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아마도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성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내후년 이후로 본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질 수 있죠. 왜? 지금은 트레이닝, 학습하는 용도로서의 우리 AI였어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경쟁사들이 수많은 새로운 추론해서 결과물을 내는 시장으로 바뀌면은 메모리가 더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완전히 없던 시장에 상출되는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2025년일지 27년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그 정도가 새롭게 출현되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7%만 출현되더라도 어떤 효과냐면은 지금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의 공급 초과율이라 할 때 공급 초과율이 10에서 12% 되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공급 초과율이 7%가 훅 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쇼티지를 야기시키는데 기여를 일조한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단 중요한 거는 HBM 메모리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GPU만 중심으로 하고 메모리를 홀대하고 이거에 데이터 인텐시브한 거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초기에 트레이닝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1, 2%도 안 되는 것이 7%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10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죠. 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긴데.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늘어나는 경우는 아주 개념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챗GPT라고 할 때 챗GPT가 사람의 인간의 시냅스를 추종한다고 해요. 근데 인간의 시냅스는 100조 개가 있는데 챗GPT3는 지금 1750개니까 인간의 시냅스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인간의 시냅스가 570배가 아직은 커요. 이거 좁혀지는 관계. 근데 무조건 인간의 시냅스만큼 뭐 10조, 100조 이렇게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변수고 두 번째 변수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까 개발 초기 우리가 챗GPT AI를 할 때는 뭐죠? 트레이닝이에요. 학습.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인풋 해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아까 GPU, CPU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많이 하는 건데 처리한 거 결과물이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내서 데이터를 읽어내서 리드해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추론을 가지고 결과물을 형성하는 그게 추론형인데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럴 때는 메모리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이른바 디코딩이에요. 아까 트레이닝은 데이터를 막 넣는 거니까 압축하는 거죠. 인코더라 하면 인코드된 거 결과물 나온 거를 디코딩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서 읽어내는 시장. 그러면 읽어내는 그 기능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용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장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11,000불이 아니고 개수로 따졌을 때 5배, 10배 늘어날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처음에 독점했으니까 독점보다는 다른 애들이
칩 경쟁에 들어가면은 GPU 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메모리가 여유가 더 생기겠죠.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된다면 메모리 시장에서 큰 임팩트가 결론적으로는 한 10% 정도 임팩트는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이 아니더라도 1년 뒤에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반도체 업황 얘기를 했고 사실은 AI가 반도체 수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추론을 해가면서 해주신 거는 되게 의미 있어요, 그죠? 물론 숫자라고 하는 게 전망 숫자라는 게 사실 다 맞지는 않잖아요. 네네. 가정한 그리고 거죠. 이제 몇 프로 늘어난다는 네네. 게 지금보다 굉장히 적긴 하지만 어찌 방향성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포인트들, 반도체와 또 AI 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메모리 산업의 기대감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사실은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상당히 그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2차 전지는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디펜딩 챔피언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전 챔피언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등극할 수 있는. 그리고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2차 전지 끝났다. 전기차는 앞으로 안 팔릴 거고 다시 내연기관차를 타고 말도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성장하지만 이 성장 산업의 성장 속도 그다음에 주가의 기대감 이걸 어떻게 사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행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전지의 지금 현 주소 생각해 봐야 될 점들 이런 걸 오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뭐 양극재 시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제 나름대로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음극재 관련되는 부품 중에 한 업체 소개시켜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양극재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포커스를 전기차용 양극재만 한번 해봤습니다. 전기차 말고도 ESS, 뭐 전기 바이크, 뭐 또 전동 공구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뭐 이것도 있고 뭐 저기 어느 분은 선박이란 비행기 쓴다는데 선박 비행기는 쉽지가 않고요. ESS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삼원계보다는 LFP 쪽이 더 많고 뭐 전기 바이크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용량이 작을 거고 뭐 그것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를 100으로 했을 때 30%다 40%다 하는 분도 계신데 뭐 저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메인이니까 2차 전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양극재가 가장 핵심이니까 그렇죠. 양극재의 전망도를 추론하셨다. 좋습니다. 일단 양극재 자체를 하기 전에 대표적인 게 한번 봅시다요. 그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가 있어요. 이게 한 우리나라 5천만 원 넘어가네요. 47,000불 정도가 현재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2차 전지 저기 배터리 용량은 그 저기 75kWh예요. 이 정도 되는 C/아워 75kW. 이거의 그 ASP가 47,000불이잖아요. 제조 원가를 90%. 왜냐면 마진이 GP 마진이 회사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라고 보고 하면은 42,000불 이렇게 되고 배터리 제조 원가는 이 제조 원가는 배터리는 제조 원가에서 한 40% 차지하는 거예요. 제조 원가의 40%면 한 17,000불 정도가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조 원가 중에서는 전부 다 재료비냐? 그게 아니죠.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7,000불이라는 건 전기차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재료비 말고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서비스하는 서비스 차지 같은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이 재료비 말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비중은 제조 원가에서 배터리 제조 원가에서 한 65% 정도로 추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에서 제조비는 한 약 11,000불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중에 이 재료비 중에서 가장 큰 게 양극재는 맞아요. 양극재 30%라는 거는 아까 말한 요거의 30%입니다. 제조 원가에. 그래서 결국은 재료비 중에서 상당 부분 반 정도 되는 것이 양극재의 원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양극재는 돈으로 따지면 하나로 따지면 679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대략적으로 600만 원 후반대 정도 일반적인 모델 3에 75kW가 됐을 때는 양극재의 재료비가 양극재가 공급하는 건데 양극재 업체가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는 것이 한 600만 원 후반대 정도로 추론되는 게 이걸 통해서도 추론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합니다. 일단은 시장은 전기차니까 전기차 시장을 계산해야 돼요. 지금 1년에 자동차가 몇 개나 팔린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은 지난번에 뭐 1억대 12억 개. 10억 개. 10억 개. 12억 휴대폰은 12억 개. 12억 개. 12억 개. 자동차 시장이 얼마 될까? 자동차 한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게 작죠. 그런 한 1억대 안 팔려. 이렇게 안 안 돼. 예.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이렇게까지 간다 그랬는데 쭈구리쭈구리 돼서 지금 작년에 8천만 대 간당간당했어요. 지금 올해를 8,300만 개로 스타트해 봅시다. 네. 이거 갖고 너무 악의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8,300인데 이제 앞으로도 한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자동차가 계속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잡은 면이 없잖아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약간 빠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 5% 잡으면은 조금 적게 잡으면 한 1억 1,000만 개, 1억 2천만 대 돼요. 네. 자동차 시장에 30년에 30년에 젠더비로 하면은 네. 그럼 여기에서 전기차가 얼마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47% 5,500만 대, 5,500만 대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여기 있거든요. 중국 시장 순수하게 중국 시장 2,300만 대.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 한 40% 정도는 여전히 중국 내수고 나머지 중국 시장이 아닌 거 5,500만 개에서 중국을 뺀 3,200만 대가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 따라서 한국의 양극재 업체가 액세스할 수 있는 토탈 마켓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 5,500만 대 그거 가지고 3,200만 나온 거니까 그렇죠? 여기 3,200만 대 대다수 상당 부분의 변수가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 1,200만 대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악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최근에 미국의 환경청기가 있어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인가 이번 달 중에 뭘 발표했어요. 그렇죠. CO2를 배출량을 널 맞춰라고 산업계한테 준수하라는 레귤레이션을 줬는데 거기에 부합하려면은 미국의 전기차의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60%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32년, 35년 가면 이게 더 높아져야 돼요. 62%, 67%, 저는 30년까지. 그래서 EPA 기준은 60% 가이던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 여건으로 좀 보수를 잡아서 침투율 55%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제가 추론한 1,200만 대가 되는 거고 1,200만 대가 중국을 제외한 3,200만 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되는 거죠. 유럽은 적을 거고 기타는 변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5,500만 대가 나왔고 그게 47%다. 이 가정을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일단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3,200만 대입니다. 여기 5,500만 대, 3,200만 대. 중국은 빼고요. 예. 중국은 중국 업체들이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내수가 하니까. 예. 그리고 다시 배터리 용량이 아까 잠깐 보였는데 아까 70kW, 75kW 지금 모델 3 롱레인지 했잖아요. 커지겠죠? 커지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겐토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머릿속에 기억한 거 가지고 이렇게 추론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누구는 90, 누구는 여전히 75에서 많이 안 내려갔는데.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게 이제 네. 대충 그 막 선을 그 구조를 그림을 그리시는 네. 거예요. 예, 예.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하진 않더라도 그런 추론하는 데서 한번 제시해드릴 수 있는 네, 정도는 네. 된 것 같아요. 그 자격까지 악유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 어쨌든 75km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보통 세단이 85km까지 가는 게 그게 85%. 트럭이 많이 팔린다니까 SUV. 이거는 지금 나오는 것도 나오면 100km 이상 가요. 130km도 가고. 근데 엄청나게 잘 간다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200kW. 다분히 그 용량은 제가 충분히 잡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5kW, 85%, 90kW 있어요. 이게 150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세월이 가서 15% 하면은 평균 102kW가 됩니다. 아까 앞에 뭐라 그랬죠? 1,200만 대라 그랬죠? 미국 시장 1,200만 대 요거 평균하면 1,237기가와트가 미국에서 필요한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의 전체 숫자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2030년까지. 네, 2030년에. 예, 30년에. 30년에 예, 예. 딱 집어서 예, 예. 여러분들 악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무슨 개소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여러 미국에서 공장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미국에서 아까 말한 그 저기 EPA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다른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업계에서 나온 리포트가 얼마 나왔냐면은 1,100기가와트로 나온 게 있어요. 거의 근사하네요. 그 1,100기 제가 그걸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예. 하다 보니까 비슷했는데 1,100기가와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배터리 그 캐파는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양이냐? 수율이 100%가 안 나오거든요.
가동을 충분히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서의 필요한 그 배터리 용량을 1200이건 1300이건 하려면은 사실은 그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캐파 자체는 한 1500, 1600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수요로 다 발현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 원 들어도 100kW가 평균이 되고 1200만 개가 100kW가 285 컴비네이션 100kW가 1200만 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1200이거든요. 설사 침투율이 55%가 아니고 60%에서 이게 1400만 대를 하잖아요. 1400만 대를 하더라도 이 용량이 줄으면 더 주는 거죠. 그래봤자 1200에서 1300 정도밖에 1400개 안 나오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엑셀 넘으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1200기가와트가 되고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캐파를 더 확보하는 건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고 유럽은 미국보다 작죠. 근데 이코노미 센스가 많잖아요. 70기가와트 아까 몇 개 했죠? 600만 대. 그러면 420. 기타 지역에 이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못 사는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컴비네이션 자신 있으면 여러분도 한 국가 50개 해놓고 해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것도 제가 대충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30기가와트도 있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좀 높아지겠지만 택도 없겠죠. 그래서 60기가와트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하면은 1400대 하면은 840이 나와요. 중국은 뭐도 하든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니니까. 하지만 예. 중국이 35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근데 중국도 그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국도 페니트레이션 높아지면은 여러 사람 섞여 있으니까 누구는 30에 만족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는 7, 80으로 갈 수 있거든요. 평균 50 잡고 그다음에 아까 2,300만 대 하면은 1,100이 나옵니다. 합하면은 전체 평균은 66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3,700기가와트 아워가 됩니다. 보수기라 하시는 분들은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개념적으로 대충 한 4,000, 5,00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 에러 맞으니까 4,000 정도는 되는데 이게 5,000 이상 나오려면은 이게 용량이 엄청나게 더 높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5,000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4,000 정도 이하 정도 나오고 여기서 아까 말한 중국을 빼고 하면은 다시 평균이 78기가로 낮춰지고 2,500이 되니까 제가 표현한 거는 1,100 빼면 2,500. 2,500기가와트 정도가 예, 비중국으로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 타겟하는 2,500 중국을 뺐으니까 대부분이 3원계가 액세스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당연히 미국, 유럽 기타도 리튬 LFP 이거 인산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500도 100% 그 3원계가 아니고 인산철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인산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한국 업체가 차지할 것이냐, 중국 업체가 이게 유럽이나 기타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2,500에서 미국은 지금 못 들어간다고 중국이 가정을 하면은 결국은 유럽이나 요 한 1,200 정도에서는 3원계만 있는 게 아니면 리튬 LFP로서 중국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계산할게요. 아까 2,500기가와트 요 시장에서 이제 양극재를 가겠습니다. 숫자가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요. 보시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잘 따라오시는 게 이게 정말 사실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 이 엑셀 데이터, 엑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네, 네. 우리 여기 한국증권에 요청하시면은 네. 엑셀 데이터 제가 파일을 드렸으니까 가지고 가셔가지고 네. 요거 뭐 가정 네. 요거 다 바꾸시면은 이게 4,000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5,000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작업을 나옵니다.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죠? 그렇죠, 왜 이런 그렇죠. 작업을 하는지를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극재 현재 1만 톤당 6.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까 악유가 안 될 거니까 앞에 숫자가 2,500이 맞으면은 이게 숫자가 여기 하나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2,500기가와트잖아요. 네. 2,500기가와트인데 이거를 우리가 마켓쉐어 얼마 차지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마켓쉐어를 60에서 70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마켓쉐어가 비중국에서 예, 비중 그렇죠? 2,500개라서 우리가 지금 배터리 업체가 한국 배터리 업체가 가진 마켓쉐어가 50% 초반입니다. 현재. 예, 예. 근데 IRA가 모고해서 우리가 마켓쉐어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편 아닙니까? 그 누구는 80%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은 뭐라 그랬죠? 비중국이라 하더라도 유럽 기타 같은 경우는 LFP가 들어올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쉽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50% 초반대 한국의 3원계 중심으로 이 비중국에 우리가 마켓 포지션 갖고 있는 50% 초반대가 마켓쇼가 무작정 80%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마켓쇼 정도로 올라가는 그 정도로 봤거든요. 우리도 리튬 그 LFP 가지고
중국하고 경쟁한다. 그리고 3원계가 중심인 시장은 맞으니까 3원계 중심을 우리가 꽉 잡고 있고 리튬 LFP 시장을 가지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시장에서도 우리가 못지않게 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마켓시어가 좀 늘어난다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봐주면 한 60%대에서 70% 이하의 마켓시어를 하면은 2,500기가헤르트에서 60에서 70% 마켓시어를 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톤당 6.기가와트를 하면은 양극재 수요가 대충 250만 톤 이하 정도가 나옵니다. 시나리오 1, 2, 3는 네. 뭐예요? 이거 아까 아까 마켓시어를 이 57% 내년가 57% 이게 62% 이게 70% 정도. 그 시나리오 2를 이제 중간 시나리오 보고. 예. 네. 250만 톤, 230만 뭐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발표한 게 있어요. 비전이 그것이 아마도 27년에 70만 톤. 캐파를 갖춘다는 거지. 네. 그다음 2030년에는 공시가 된 거지. 뭔데 애널리스트 통해서 시장에 알려진 거는 100만 톤. 자기네끼리 그렇다는 네, 거잖아요. 100만 톤이죠. 이거 시장 전체고. 이거는 우리가 전체 마켓이 그렇죠. 잡은 건데 예.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돼 너무 작다 이렇게 아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숫자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 400만 톤, 뭐 900만 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400만 톤, 500만 톤 되려면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데 아니면 이 시장에서 마켓시를 제가 60, 70% 잡았는데 네. 8, 90% 마켓시를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2,500기가헤르츠가 엄청 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250만 톤을 뭐 에코프로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 탑다운을 했을 때 250만 톤이 나온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요거 얘기할 때 네. 670만 원 정도가 이 모델 3를 맞아요. 가지고 예. 했는데 업계 서비해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LNF가 그 공급 계약 마친 게 있거든. 3년짜리요. 그게 6,550억이더라고요. 1만 톤이. 근데 7, 8년 뒤니까 양극재가 좀 내려간다 봤어요. 7년 사이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안 보봤자 많이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한 0.9를 곱하셨구나. 그렇죠. 0.9를 하면 5,900억 하면은 아까 말한 여기 250만 톤 하면은 150조 정도가 나옵니다. 150조, 140조. 여기 마켓이요 한 60% 후반 70%. 뭐의 마켓이요? 2,500기가헤르츠의 마켓시어 60% 70% 정도에서 150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 150조 정도 시장이라고 제가 했는데 누구는 이게 200조 이상 된다고 하는데 또 마진이 중요하죠. 아기가 있어요. 현재 마진이 5%부터 8%까지 있습니다. 마진을 하는 데 있어서요. 7년 뒤잖아요. 양극재 업체가 한 5개 한국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네.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LNF도 있고 뭐 코스모션도 있고 LG화학도 있습니다. 뭐 저 유럽에도 몇 개 있고 몇 개 있어요. 물론 한국이 능력이 있다 하지만 마진이 과연 얼마까지 확대될 수 있냐 줄 수 있냐는 건데 긍정적으로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요. 지금보다는 투자가 줄 것이고 감가상각이 떨어지면은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전기차가 아까 마켓시어가 페니트레이션 40% 50% 되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페니트레이션 높아진다는 건 저가 전기차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침투율. 네. 그리고 2030 됐을 때 전기차가 이제 포화는 아니더라도 성수 단계에 들어가면은 전기차 업체들의 마진 자체가 전기차 업체끼리 마진이 만만치 않게 되면은 부품업체 마진을 그렇게 많이 허용할 가능성이 없게 돼서 가격이 아까 이 가격 자체가 이 가격이 저는 0.9를 했습니다만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거나 마진이 압박을 받는 거하고 원가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확률 여러 가지 교합했을 때 지금 마진에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8% 이상은 안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150조 숫자 그거에 250만 톤, 그거에 2,500기가헤르츠 숫자가 처음 있을 때 달라지는 게 변수고 마진을 누구는 10%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컴비네이션 때. 그러면 10조 정도, 11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우리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탑다운 방식이죠.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업체들의 계획을 다 하면은 이게 더블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PER을 개념할 때 우리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가 나오든 20조가 나오든 25조 나오든 여러분이 꼭 아실 게 PER은 영업이익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똑같으면 똑같죠. 근데 이게 지금 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인트 벤처 할 수 있고 지분율이 희석이 돼요. 그리고 정상화되면은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중심하면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대비 지배수익은 60% 되니까 이게 20조가 나오더라도 10조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악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 기준으로 따지면 10조 정도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한 7조 정도의 지배 수익이라면은 밸류에이션을 곱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악의가 많이 될 수 있죠. PER을 좋게 잡아서 저는 14배를 했네요. 아까 뭐 7조에다가 14배 하면은 90조가 안 나오죠. 14배 좀 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악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 아까 그 전기차가 예. 5,500만 대로 47% 페니트레이션 됐잖아요. 예. 47% 50%. 미국 기준은 55%입니다. 미국 기준 55%. 기준은 60%지만 55%.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적게 침투해가지고 47% 콤비네에 나온 게 5,500만 대예요. 이 47%라는 이 숫자 5,500만 대를 지금 전 세계 한 1,000만 대가 됐는데 이게 5,500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는 아마 30% 성장할 거예요. 네. 26, 7, 8 그러면 20% 떨어지고요. 그렇겠죠. 29년, 30년, 31년 되면 성장률이 10%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47%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김대중 다 틀렸어. 페니트레이션 60%야. 페니트레이션 전 세계 평균이 한 55% 잡아봅시다. 그러면 미국이 한 65% 되고 다른 지역은 한 50% 돼야지 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건 30%, 20%, 10%대가 아니고 성장률이 35%, 28%, 20%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이 뭐라 했죠? 47%, 50%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 페니트레이션 빠르지 않으면은 성장률은 2030년만 되더라도 2030년 전후에서는 연평균 성장률 전기차가 10% 초중반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30% 배수를 성장. 20배 14배, 12배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악하잖아요. 올해 기준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30년에 대해서 시장이 성숙기 지금보다 그 성장이 둔화되는 거. 됐을 때는 밸류를 지금하고는 달리 줘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장이 둔화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성장이 둔화 안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47%가 아니고 네. 그렇죠. 성장이 둔화가 안 되려면은 페니트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건 전 세계 다른 지역도 다 올라가고 그거는 컨센서스가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30년 딱 집어서 정확히 네 말대로 성장률이 갑자기 13%가 되느냐 그거를 꼭 집을 수 없지만 지금처럼 20몇 프로 성장이 계속 유지되는 정도를 하면은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한 65% 되는데 그렇게 빨리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배 하면은 90조가 나오고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 요거는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시나리오니까 70조에서 90조 정도. 많게 잡으면 100조. 70조, 90조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가총액이 아까 90조 잡고요. 한국 양극재 업체 현재 있는 5개 업체의 시총이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업체별 평균은 14, 18조 정도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준으로. 근데 18조 이하인데 업체가 많잖아요. 캐파가 다르고 경쟁력이 다른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해서 개별 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8조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이거 58일 기준인데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에 합해서 이게 40몇 조고 LNF가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거죠. 차별화가 있다는 게 캐파라든 경쟁력. 그 합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46조, 56조, 한 61조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의 양극 제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네가 캐파 3이에요.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다음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의 한 40몇 프로 50% 돼요. 27년 기준으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한 10조 정도 요거 한 30조 하면은 그러면 72조 되거든요. 58일 기준으로. 72조가 여기 12배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을 이렇게 보더라도 72조에서 90조니까 업사이드가 아주 크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그로스가 많이 떨어지면 지금 주가가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을 시나리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를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내에서 돌 수 있고 14배가 아니고 20배가 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훨씬 높아야 되거나 그렇죠?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 가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조, 90조로 잡는다면 업사이드가 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한 20%, 그러니까요. 14, 네. 20% 정도도 안 되게 있는 거고 그게 안 잡으면은 업사이드가 10% 정도 내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유 대단한 작업을 하셨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 누구나 못해요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너는 하지 말고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기시는 건 그것도 좀
오패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감 자체를 잡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마 2차 전지 섹터 애널, 젊은 섹터 애널들은 할 거예요. 엄청 고민하면서 할 거예요. 네. 하는데 자기들도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은 조사한 거를 리포트로 다 퍼블리시 못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하는 텐데 그렇죠.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은 뭐 많은 경험들과 있으니까 그냥 착착착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이에요. 가이들은 사실은 뭐 이게 70조가 될지 90조가 될지 110조가 될지 53조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대략적인 감은 그러니까 그 가치 투자들이 할 때 그거거든요. 가치 투자 책 보면 밸류는 점이 아니고 그죠.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네. 말씀 아시잖아요. 예, 그죠. 알죠. 대략 이 기업의 밸류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78,900원이 아니고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 밴드가 있다 그죠. 네네. 그럼 그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신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의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은 더 높게 보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예. 안 가지고 있으면 더 빼고 싶은데 네. 첫째 저는 주식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네. 공매도 관계 없습니다. 제발 네.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이 기준 72조 기준으로 봤을 때 72조인데 중간 정도로 지금 보이잖아요. 네. 장이 날아갈 때는 업사이드 있다고 보고 타셔도 돼요. 장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이 애매하다는 것은 매크로 환경도 하고 보수로 봤을 때는 추가 조정이 있거나 또는 추가 조정이 제한적이라도 한 3개월 정도 쿨오프해서 기간 조정이 지나고 나서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더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좀 더 소외됐던 종목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디펜시브한 스타일이 갈 수도 있고 네. 아까 AI 반도체가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어느 것이 뭐 혼자 6개월 1년 내내 런어웨이하고 다른 주식은 밑으로 가는 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70조면 뭐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적정하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주가가 업사이드가 많지 않네. 근데 이걸 자꾸 악유를 하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전기차니까 전기차 말고 다른 것도 많어. 근데 전기차 말고 다른 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스스로 해보시고 만족스러우면 그거 가지고 공표하시고 이게 70조가 아니고 90조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20조는 들어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자신이 없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제가 보수 잡았다고 하지만은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한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미국은 55% 페니트레이션 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무슨 수로 해가지고 평균이 47%냐 스타트 자체를 이걸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켓쇼를 2,500개라도 한국이 70% 마켓쇼 한다고 봤잖아요. 근데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5, 6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의 마켓쇼는 현재 한 60% 이하가 맞아. 그렇게 따지면 이 업사이드가 다운사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콤비네이션은 늦게 따라서 천차만별 되는 건데 저는 기준을 잡았다는 거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제 스스로 의견을 자꾸 듣고 해보시고 네, 네, 다른 맞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또 일주일 뒤에 다른 넘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저는 봤을 때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전기차용이 5,000기가와트는 안 나오고 네. 중국이 2,000원인데 한국의 마켓시가 80%까지 안 될 거를 가정하고 마진은 올라갈 마진도 있지만은 아까 네. 가격의 압력이기 때문에 8% 이상 안 본 거고 네. 지배주주 하게 되면은 100조 이상이 안 나오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뭐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70조에서 한 90조의 양극재 가치를 본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지금 한 70조인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그게 기회죠. 한 50조로 간다 그죠? 그러면 그건 기회가 기회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죠?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기준을 있는 잡고 거죠. 계시면 네네. 되는가. 어쨌든 좀 조정이 온다면 매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밸류를 사실은 뭐 2배, 3배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그건 거라고 아닌 것 하셨고 같습니다. 예. 그럼 관심 종목으로 지금 2개가 있네요. 네, 그것만- 양극재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게 대장주라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극재도 좋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아니면 덜 오른 종목이거나 스타디가 덜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수직 통합의 기업이죠. 네. 단기적 철강 업종에 좀 변수가 있어서 그런데 예. 이게 리튬부터 소재부터 다 갖고 양극재, 무극재 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업황의 변수를 점점 더 희석화시키는 시간이 오면은 이게 업사이드는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노 신세제. 양극재가 원재료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거보다 이게 40%면 음극재는 한 6%니까 양극재의 한 15%밖에 안 되지만은 양극재에서의 어떤 밀도라든지 주행거리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극재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극재에서 시도하는 회사 중에 있는데 음극재를
이게 음극 활물질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도전제 도와주는 문제가 CNT 있어요. 도전제. 예, 이게 도전제 업체 중에서 나노신소재라는 업체가 있어 가져왔는데 나노신소재가 말이죠 커버가 안 되고 있어요. NLC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거 기본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음극재가 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흑연이 네. 여기에 실리콘을 첨가합니다. 실리콘을 첨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첨가하면은 용량이 350, 400, 450, 500, 600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리콘을 첨가하면은 밀도가 높아진다. 좋은 네. 얘기죠. 근데 실리콘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풀어 오른다며요? 부풀어 올라요. 네, 네. 그래서 부풀어 올리는 걸 막으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도전제. CNT 도전제, 카본으로 가지고 있는 도전제. 이 계산을 간단히 하면은 이게 한 300g 들어가는데 전기차 70kW당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한 대당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얘네 캐파 회사의 기준입니다. 회사가 제가 믿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양극재 업체가 워낙 핫하지만 그 사람들 다 믿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14,000톤 정도의 캐파인데 내년에 25,000, 3만 톤, 내후년에 한 맥스 5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계산하면은 이게 막 1톤당 차량 50대니까 25년에 캐파 기준으로는 갖추어지면 7,5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물론 실제 가동은 60%밖에 못할 수도 80% 할 수 있지만 좀 좋게 잡아서 80% 하면은 캐파 기준으로 6천억 정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마진이 이미 15% 이상 받기 때문에 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1,000억 가까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25년도군요. 26년도 30년 아니잖아요. 2030년 아니니까 이거는 15배 이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7배, 20배 주면은 1조 4천억, 2조 1천억이 나와요. 근데 현재 5월 18일 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여기에 와 있어요. 와 있다고요? 네,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은 2조 이상 가니까 업사이드가 바로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아까 말한 그 전체적으로 장이 약간 내려가면은 더 업사이드가 커지겠죠. 그 나노신소재를 그런 의미에서 봐라 얘기인 겁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에 대해서 오늘 그죠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은 이제 뭐 기대감으로 사실은 올라온 거죠. 이제는 네. 하나씩 따져봐야 될 상황인데요.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를 계산해봤고요. 관심 가질 기업까지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영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